신속 정확!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더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투자 허재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신속 정확한 아침엔 투자 준비하면 미리 좀 알려주면. 알려줄까요? 아니야. 같이 안 재밌는 거야. 같이 안 해. 신속하면 정확? 정확. 이렇게. 아니, 근데, 불시에 이렇게 보는 게 또 재밌는 것 재밌죠? 같아요. 네. 왜냐면 신속 정확이 오랜만에 어제 중국집을 지나가는데 간판에 신속 정확이 써있는 거예요. 또 그런 거에서. 투자 철학과 비슷합니다. 네, 우리 재무 MC. 자, 오늘도 아침엔 투자 이렇게 문을 열어볼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보합권에 있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다 힘이 좀 없어요. 네, 강보합, 약보합에서 머물고 있는데 사실 간밤에 미증시는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올라갔죠. 네, 다우는 2거래일 만에 최고치 다시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ASML은 하락을 이어갔지만 그래도 ASML은 생각보다. ASML은 안 좋지만 AI가 끝난 건 아니다. 네. AI는 좋다.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다시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올랐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이 또 큰 폭으로 올라서요. 맞습니다. 네, 순환매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좀 앞서서도 짚어봤겠지만 중요한 일정들이 있죠. TSMC 실적 발표 있습니다. 네. 몇 시에 있죠? 오늘 2시 반으로 2시 예정돼 반 있는데 정도. 2시에서 3시 사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또 그 후에 컨콜이 있을 예정이니까 이것까지도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반도체 때문에 좋았다가 어제는 또 반도체 때문에 슬펐다. 오늘은 또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요. 11시쯤에 중국에서 이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요? 네. 부양책 관련해서 중국 계속해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오늘 우리도 부동산 얘기 해볼 거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또 해결해 주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정보현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부동산 담당하고 있는 정보현입니다. 네, 부장님, 저희가 쓱 모니터를 해보니까 다른 방송에 자주 비춰주셨는데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추석 바로 연휴 다음 날 나왔으니까 이제 딱 한 달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예. 좀 자주 좀 나와주시면. 예, 불러주시는 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셔서 부동산 얘기도 좀 짚어주시고요. 자, 오랜만에 정보 부장님 또 오신 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주식 고민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부동산 고민도 나 그동안에 좀 있었다. 쌓였다. 궁금증이 있었다 하시면 마음껏 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부동산에 좀 꽂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이도 나이고 다음 어떤 그 인생의 스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얘기해도 돼요? 새로운 일. 새로운 보금자리를 좀 찾아야 되는데 가을 이사철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저번에 부장님 오셨을 때도 그래서 매물들이 좀 나오나 했는데 매물만 쌓이고 이게 가을 이사철이 맞아 하는 분위기라고 하던데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추석 지나고 한 달 동안 시장은 꽤 한산해진 분위기입니다. 한산해졌어요? 네, 일단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7, 8월 달에 7,000건, 8,000건 서울 기준으로 이렇게 급증을 하다가 최근에는 2,000여 건 정도로 거래량만 보면 한 80% 정도 수준 급감을 한 수준인데요. 이랬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부터 도입이 되면서 그 은행의 좀 대출 조이기가 좀 본격화됐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대가 요번 연도에 이제 급격하게 또 회복을 하면서 전고점 대비 90%에서 95% 정도까지 다시 차오르다 보니까 금매는 일단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조이니까 구매력에 바로 제한을 받는데 높아진 가격선에 매수세가 당장 달라붙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한산해지고 좀 쉬어가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일시적일지 아니면은 좀 멈춰 있다가 다시금 또 반등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4분기 관심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시장 중심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매 시장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도 짚어봐야죠. 전월세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가 있었는데 저도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 게 대출을
받아야 저는 되거든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 정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서민들이 받는 정책 대출도 지금 디딤돌 대출이죠. 예, 디딤돌 네, 제한을 하고 또 생애 최초 주택자금도 뭐 80%에서 70%로 네. 비율을 낮추고. 네. 아니 그렇게 대출이 조여지다 보면은 전월세도 당연히 전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월세 시장은 매매 시장과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네. 있는데요. 일단 매매 시장은 대출을 조이니까 당장에 이제 가격이 좀 상급지부터 상승세가 좀 주춤하기 시작했던 데 비해서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매매 시장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유주택자들이 집을 사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쓰이다 보니까 네. 이 DSR을 포괄적으로 담는 데까지 전세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시장에 이제 전세 시장에 영향은 있겠지만 전세는 사실 그 보증금을 목돈으로 내는 전세도 있고 그 다음에 매달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전세와 월세가 동반해서 하락을 해야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주거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임차 비용이 줄어드는데 이 금리 수준과 전월세 그 환원율에 따라서 월세를 누르면은 전세가 올라간다든가 전세를 대출을 누르면 또 월세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고 그리고 매물은 이제 앞서 이제 앵커님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85,000호 정도의 그 매매 시장의 매물은 좀 적체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전세 시장은 매물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예, 감소하고 있고 입주 물량도 올 하반기에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 할 수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을 제외하면 딱히 시장 참여자분들한테 기억에 남을 만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아파트 쏠림 현상도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유형에 대한 인기가 없다 보니까 전세 시장은 대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의 어떤 주거 비용 상승과 함께 좀 불안은 좀 어느 정도 지속될 것 같다. 예,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매매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좀 쉬어가고 있다. 한산하다. 분위기가 이런데 이게 과연 일시적인 것일지 아니면 이어질지 이 부분에 초점이 모여진다. 그렇죠. 그 중심에는 이제 정책, 금리 뭐 이런 게 있는데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드디어 단행됐잖아요. 아, 그렇죠. 3년여 만에 이제 인하의 길로 접어들게 됐는데 사실 그동안의 인하를 조금 더 일찍 하려고 했었어도 못했던 게 이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작을 했고 대출은 조이고 있고 이 관계 지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아, 요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방금 이제 네네.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출 조이기는 들어갔는데 또 기준금리는 인하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 얘기를 많이 좀 해주셨는데 일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를 예전부터 가져가긴 했지만 사실 부동산 때문에 계속 미뤄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DSR 도입도 7월 달에 하려고 했던 거를 9월에 하면서 여름에 이렇게 피크를 좀 찍으면서 실기론까지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뭐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는 내려갔지만 우리가 흔히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 나오는 그 대출금리는 여기에 가상금리가 더해지는데 가상금리는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 그 차주가 느끼는 이자 부담은 기준금리는 떨어졌지만 이게 같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게 대출이자 부담이 같이 동반해서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시장에 영향은 미치진 않겠지만 3년여 만에 방향을 좀 바꿨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좀 흥미롭게 최근에 본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KDI에서 지난 이제 8월 달에 나온 보고서인데 이 대출 규제가 미치는 그 시장의 반응에 대한 보고서예요. 그래서 예전에 12.16 대책이라고 무주택자에게는 사실은 규제가 전혀 없었던 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었는데 예전에 2019년도에는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대출을 안 해주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럴 때 어떤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연구한 보고서인데요. 결론은 뭐냐면 대출 규제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그 효과가 6개월만 이제 지속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출 조이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지속될지는 한 반기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한
3월달, 4월달 2분기 접어드는 그때까지는 대출 환경에 대해서는 좀 녹록치 않기 때문에 위축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규제가 미치는 힘은 기준금리 인하보단 밀릴 거다. 밀릴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지만 이제 시작했고. 그렇죠. 결국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시기에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 괜찮지 않을까요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부동산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정기예금 금리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는 부분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어떻게 보세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자율하고도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운영 기간 동안 받는 월세 같은 임대 소득에 대한 수익률은 금리가 떨어지면 같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다른 자산과 다르게 부동산은 향후에 매매 차익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이제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고 같은 이자를 받기 위한 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점에서 수익형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렸던 수익형 부동산, 특히 이제 상가를 관심 가졌던 분들은 이 시기를 굉장히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네.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금리 얘기를 우리가 했으니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그럼 은행들에서 예금 적금 금리를 높여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건 이제 내려갈 게 거의 자명한데 최근에 보면 코픽스는 또 오르고 금리는 그래요. 대출 금리는 예대 마진이 그러면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계부채가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에 그 선진국들 중에서 우리나라만 이제 주택 관련된 대출이 좀 순증했던 것도 좀 있었고 그런 이제 재무 건정성 때문에 이제 은행을 이제 창구 지도를 통해서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지속적인 어떤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좀 가져갈지가 사실은 좀 시장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적인 규제가 있지 않으면 참여자들이 느낄 때는 항상 이제 전쟁이 갑자기 비상 상황이 돼야 이게 긴급 상황이지 긴급 상황이 1년 내내 지속되면 그게 이제 평시로 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죠. 대출 규제가 그렇게 가해지면 6개월 정도는 위축되지만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아마 은행도 스탠스를 아마 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인하가 지금 막 시작이 됐기도 하고 또 올해 더 있을 것이다 보다는 내년 1분기에 한 번 더 또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당장의 영향보다는 좀 시간이 갈수록 금리 인하 영향을 좀 더 줄 것이다라는 내용 말씀해 주셨어요. 종합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4분기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거시적으로 그 지난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가장 컸고요. 남은 4분기에 그 시장 전체에 대한 적용받을 만한 공통적인 이슈는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있지는 않고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국지적인 재료들은 좀 있는 편입니다. 이제 가장 굵직한 게 앵커님도 혹시 올 3월달 1분기 때 그 서울 집값 말고 수도권 집값 중에서 실거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실거래 혹시 있으십니까? 실거래? 어려운 동탄일까요? 분당일까요? 둘 중에 하나 맞아요? 그 사전에 얘기를 나눈 게 없는데도 없어.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딱 떠오르는 찾아봐요. 그러니까 동탄에 그 동탄역 롯데캐슬 40평형이 23억 원에 이제 손바뀜을 했던 게 이제 세간의 관심이 좀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서울보다 더 비싼 이제 수도권 집값인데 가장 큰 이유가 GTX A 노선의 그 개통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이제 서울역에서 북부 쪽으로 이어지는 파주 운정부터 시작되는 반대쪽의 A 노선 개통이 연말에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신도시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파주 운정 지역의 집값이 동탄처럼 한번 이렇게 그 수요가 반응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멘텀을 가져갈지가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최근에 이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지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네. 최근에 이제 동의율을 걷고 그 분위기가 이제 한참 올라와 있는데 과연 어느 지역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민심의 향배 그리고 수도권이 노후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시도 중에 하나거든요. 전국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효시가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별 이슈가 예. 중요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어제 우리가 광고를 너무 늦게 들어서 오늘은 좀 빨리 들어볼까요? 광고 2번 아니죠? 오늘 그래도 한 번만 들으면 되죠? 광고 듣고 저희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들어와 있는 사연들 위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본격적인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때는 주로 주식 포트폴리오 그렇죠. 위주로 상담 많이 해드리잖아요. 네. 계속해서 그 부분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렇게 가끔 부동산 얘기도 하고 채권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네. 모든 자산시장, 금융시장에 대한 고민 보내주시는데요. 자, 방법 1번입니다. 설문 링크 통해서 참가해 주세요. 영상 하단에 링크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방법 2번도 무조건 환영입니다.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이 주소 통해서 보내주시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심 있는 종목, 지금 시장에서 궁금하신 내용 뭐든지 좋습니다. 네. 다만 조금 자세히 보내주실수록 저희가 상담이 수월해져요. 만약에 네. 주식 보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면 너무 좋고요. 네. 아니면 관심 있는 섹터라고 하면은 왜 그렇죠. 고민하고 계신지를 저에게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분석을 네.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선물과 함께 고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요, 저희가 시원하고 혹은 따뜻하게 네.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얘기 위주로 고민 들어와 있는 내용들 좀 모아봤죠. 저는 지금 네. 실시간으로 지금 복덕방인 줄 알았어요. 저는 부산입니다. 저는 파주입니다. 일산입니다 하시는데 아니, 복덕방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복덕방 오랜만에 들어? 복덕방이라는 표현이 오랜만에 듣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까지 복덕방이라는 알겠어요. 네, 이야기를 쓰는데 좀 정감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복덕방 들어가면 뭐 안 물어봐도 커피 한 잔 주실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고민하고 계신 아니면 살고 계신 지역에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면은 지금 저희한테 짤막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미리 보내주신 사연도 오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부동산 얘기? 네. 세 개가 지금 연달아 있거든요. 연달아서 한번 가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저 오늘은요, 세 개나 되니까 제가 2개 하고. 그래요? 제가 마지막에? 네, 선혜 좋아요? 씨가. 좋아요. 좀 낭낭하게. 가겠습니다. 시작해보죠. 첫 번째 사연은 레이사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레이사랑. 안녕하세요. 네. 저는 빌라 한 채,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존경합니다. 레이사랑님. 향후에 1년 부동산 시장 흐름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시장까지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가격이 좀 올라와 있으니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빌라는 마포구, 아파트는 강동구 소재입니다. 라고 짧게 보내주셨고요. 바로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꿈은 라이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은데 지금 어느 지역을 봐야 할지 또 어느 정도 규모를 투자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으로 좀 일정하게 수익이 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그린 핀도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축에다 제대로 재건축이 될지도 의문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현재 재테크를 해서 4억 정도 모았는데 4억 정도 모았는데 좋아요. 네. 서울에 20평대 아파트 분양 가능한 지역이 있을까요? 지방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가보려고 합니다. 힘들어지겠지만 그래도 서울이 낫지 않을까요? 뭐로 가도 네.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또 그린핀도르님 사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지금 3가지 고민을 한 번에 저희가 읽어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부동산 고민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부동산 고민으로 저희가 또 모아봤고요. 네. 첫 번째 레이사랑님 고민부터
저희가 읽어드렸지만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포구 빌라 한 채 갖고 계시고 빌라 한 채. 강동구에 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계시고 궁금한 점은 지금 부동산 향후 1년 동안의 그렇죠. 흐름이 궁금하다. 이런 내용 보내주셨고요. 지금 정리를 하고 뭐 갈까? 아니면 뭐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점에 그렇죠. 대한 고민을 네.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아마 가장 이제 이익이 많이 나는 그렇죠. 시점이 언제일까를 네.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에 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제 팔면 될까요? 더 가지고 기다려 볼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올해 좀 지금은 쉬어가지만 부동산 흐름이 좀 좋았다, 올랐다 하다 네. 보니까 정리 시점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거부터 해결해 볼까요? 시장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네. 네, 일단 그 지역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강동구와 마포구가 뭐 이제 그 서울의 중상급지 정도의 포지션에서 가격 상승을 그래도 올해 꽤 이어왔기 때문에 흐름이 나쁘진 않았는데요. 일단 그 시장에 대한 이제 전망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서울 같은 지역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공급이 앞으로 한 단연간 메마를 것이다라는 심리가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방향을 바꿨고 진행되면서 아마 매수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대출이라든지 다른 이제 금융 쪽의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변수로 작용을 하겠지만 지금의 수급 여건상은 상승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생각에서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부동산이 세금과 관련된 가장 고민이 많은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마포구와 강동구의 아파트와 빌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네. 둘 중에 이제 동시에 취득하진 않으셨을 거고 나중에 취득하신 것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시면은 이제 종전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처분을 하게 되시면 이제 일시적 2주택이라서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어떤 이제 회복장에서 차익이 좀 발생이 됐다. 그리고 적정 수익이 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비과세 요건을 이제 누리면서 한 채를 좀 좁혀 나가시는 것도 요것도 뭐 이제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처분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빌라인데 사실 빌라는 이제 빌라포비아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사실 최근에 네. 빌라업황은 인식과 매수세가 이렇게 좋진 않거든요. 아마 좋은 가격에 처분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 지난 88 대책 때 이쪽을 좀 키우려고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라고까지 했으니까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이 좀 살아날 때까지 좀 기다리시던가 단기적으로 아니시면은 차라리 그냥 등록임대주택,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뭐 일정 기간, 장기간 좀 보유를 하신 다음에 빌라는 네, 빌라를 빌라는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럼 그 사업자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뭐 8년, 뭐 이렇게 10년 그냥 입고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그 주택 보유가 좀 원활하게끔 가져간 다음에 나중에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가치만 생각하면 시장 상황은 둘 다 좋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지만 지역도 그렇고 네, 지역도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가 밀집되어 있는 빌라 밀집 지역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 마포구라는 곳이. 네네. 그래서 좀 우상향은 생각은 되지만 세금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 또는 등록임대주택을 활용한 뭐 이제 세제 혜택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장에서 둘 다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부장님은 마포빌라를 먼저 처분하는 게 낫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강동구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중장기적으로는 빌라를 가져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은 철저하게 그 선호되는 아파트 유형의 그 중에서도 신축만 가는데 강동구는 재건축 단지 아니면은 재건축 완료가 된 신축 이렇게 두 개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면은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차익 실현이 좀
그 용이한 것은 아마 강동구의 아파트일 것 같아서 만약에 처분하는 속도를 본다고 하면 강동구가 조금 더 날 것 같고 길게 가져갔을 때 좀 더 빛이 날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마포구의 빌라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살리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계속 안 살아날 수도 있는 변수도 있어서 뭐 계속 뭐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인기가 있다 이제 신축이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몇 개 유형을 나눠보면 네. 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인기가 그렇죠. 있고 그 중에서도 신축의 인기가 있고 네. 뭐 또 생각나는 유형이 있으세요? 인기가 있다. 최근에 선호가 된다. 그러니까 신축이 될 만한 구축도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좀 이건 떨어졌어요? 네, 신축이 될 만한 구축도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사업 그 재건축 사업, 그 정비 사업이 진행이 말미까지 잘 오다가 그런 막판에 그 분담금을 이제 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네. 공사를 해주는 이제 건설사, 시공사하고 땅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조합원들하고 분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맞아. 네, 그러면서 여기 말미 단계에서 지지부진해지는 사업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예 그래서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아서 한 2, 3년 후에 그냥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땅값 자체가 견고해서 올라가는 이제 몇몇 안 되는 지역이 있긴 하거든요. 네. 우리가 스튜디오가 있는 여의도라든지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지가가 높은 지역들도 있고 그게 아닌 이상은 최근에 이제 아파트 시장에 대체제를 할 수 있었던 뭐 생활형 숙박시설, 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뭐 레지던스들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최근에 좀 외면을 당하고 네.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 외에 지금 제가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아파트 다음, 신축 아파트 다음으로 인기 많은 건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이 떠오르는 건 없고요. 이제 빌라 시장은 워낙에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닥을 치고 있기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만 아파트고 사실은 절반은 다 지금 연립 다세대 빌라를 살고 있는 특히나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계속 안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마포구의 빌라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네. 저도 참 빌라 전세 뭐 월세 많이 대학생 때부터 돌아다녔지만 이 전세 사기 이후에 빌라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심이 더 생겨져가지고 아 부장님 보실 때도 이건 진짜 정부에서 좀 어떤 해법을 제대로 좀 내줘야 어떤 그런 이미지 쇄신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정부에서 88 대책이 나왔던 것대로 그냥 민간에게만 맡기진 않겠다. 이제 공공이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임차인들, 그러니까 세입자분들한테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공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집을 짓는 건축업자라든지 땅 주인분들한테는 매매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사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그 계획은 좋은데 이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가능성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왜 이런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공공 아니면 민간인데 민간들도 사실은 법인 시장이 아니고 개인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가 연령대가 좀 지긋하신 이제 정장년층 분들이 이제 뭐 10개, 20개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하시는 분들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형 주택임대 관리 회사 그래서 법인이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시세가 눈에 잡혀서 보증금 시세를 뭐 터무니없게 높게 내가 주거나 이러질 않잖아요. 시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빌라 시장은 그게 깜깜이 시장이고 비대칭이 워낙 심하니까 적정 가격을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이제 기업형으로 좀 도입이 되고 이게 좀 시스템화가 좀 정착이 되면 세입자들도 어느 정도 내가 가격을 알고 지불하기 때문에 좀 지금보단 투명한 시장이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네. 레이사랑님의 사연 그리고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해지는 내용들까지 부장님께 여쭤봐서 짚어봤고요. 다음 내용 볼까요? 라이언님, 내 꿈은 라이언님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나 아니면 현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 처음 시작할 때 다 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자금이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노리시는 것 같고 이분은 은퇴
왜 수익형 부동산까지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을 좀 일정한 수익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금리 인하 얘기를 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실시간으로 케빈미님께서 요즘 수익형 부동산 현실 정말 침체인 것 같습니다. 뭐 원론적으로는 금리 인하 때 맞는 얘기지만 네. 한국의 수익형 부동산 현실 정말 힘든 상황인데 괜찮을까요? 라는 또 반문도 주셨거든요. 네. 실제로 네. 늘 저희가 부동산 얘기하면 아파트, 빌라, 전세, 월세를 떠나서 상가 비어 있는 게 너무 보이다 보니까 그것도 서울 한복판이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더 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분은 일정한 수익을 원하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어떻게 네.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 내 꿈은 라이언님의 사연만 가지고도 꽤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댓글에서도 이제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도 시간만 허락하면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도 했는데, 일단 그 수익형 부동산 매입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수익형 부동산 일단 그 주거용 부동산이랑 다르게 급매라는 게 없습니다. 급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살려고 계획이 있으면은 그 관심 지역을 계속 꾸준히 노크하다가 매도인이 그 매물을 내놨을 때 이걸 사게 되는데, 사는 사람은 이제 대출 조건이라든지 레버리지 비율이나 이자를 받는 월세랑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적정 수익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느냐를 보고 진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렸던 건 맞는데 네. 그러면 이거 매매 타이밍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 특히 이제 상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상업용 부동산 시황은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뭐 성수동처럼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붐비는 곳도 있지만 지금 반대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공실이 장기화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부동산은 철저하게 그 금융 쪽의 여건도 봐야 되지만 입지가 가져다주는 부동산 근본적인 어떤 가치를 먼저 평가를 해야 돼서 내가 점유하고 있는 이 공간과 이 땅에 있는 그 건물의 그 컨텐츠, 그러니까 업종이 되겠죠. 네. 그게 뭐 요식 업종이 될 수도 있고 뭐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이 이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유동 인구나 이런 거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제 분석도 좀 필요한 거라서 상당히 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은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전체적인 시황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해갖고 볼 건 아닌데, 일단 좀 그 보편적으로 지금은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기는 해요. 네, 일단 시황은 좀 그럴 것 같고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가 일단 부동산을 투자하고 취득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부동산을 대할 때 가장 큰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라고 하는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양도 차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보유 기간 동안 원활한 현금 흐름을 좀 도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좀 원활하게 나오는 이제 수익 추구형 이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생애 주기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이 네.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이나 뭐 이제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당장 경제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으니까 부동산에서 소득이 당분간 발생되지 않아도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다만 내가 일정 기간 지났을 때 모아놨던 돈이 좀 이렇게 자산이 증식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출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수익 가치는 없지만 나중에 확 자산이 이렇게 차이 클 거. 그러니까 이분들은 땅이나 아파트, 재건축 이쪽에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우리 내 꿈은 라이언님처럼 네. 은퇴 이후에 경제 활동 은퇴를 하니까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이런 소득을 대체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철저하게 차익 추구가 아니라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쪽에 상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드린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여러 가지 수익형 부동산이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실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에 중심 상업 지역보다는 그 배후에 고정되어 있는 이제 주거 수요를 두고 있는 네. 그런 곳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기업형 슈퍼마켓인데 그 마트 같은 게 들어와 있다던가 네. 아니면은 은행의 영업점이 아니라 ATM기가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자동화 창구라던가 아니면 약국이나 뭐 병원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요새 어디가 핫하대 여기가 핫하대 이러면서 상권이 움직일 가능성이 없고요. 그냥 꾸준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우량한 임차인이 들어오면 뭐 5년 10년 이렇게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은 연금 받는 것처럼 이제 꾸준히 그 매달 월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라이언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컨셉의 투자가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그럼 과연 몇 % 수익률을 보는 게 그래요. 맞아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얼마를 내가 벌 수 있지라는 고민이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채팅창에도 뭐 7%, 4% 다양한 얘기를 지방은 7%, 서울은 4% 계시는데. 뭐 그런 건물도 많다고. 기자님의 의견은? 네. 예, 7%면 아주 훌륭하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는 이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그 건물이 깔고 있는 입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지 땅 있잖아요. 이 지가가 비싼 곳으로 갈수록 기대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땅의 공간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이제 면적당 임대 소득이 좀 제한이 있죠.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이다. 아니면 중심 상업지다, 명동이다 이런 곳은 땅값은 비싸서 수익률은 적지만 나중에 매매 차익을 노리긴 좀 쉬운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뭐 30만, 15만 이하의 뭐 지방 소도시로 가게 되면 구분 소유 상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예 건물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뭐 같은 돈이면 규모가 커져서 수익률은 좀 높은 반면에 3년, 5년 보유하고 나중에 처분할 때 샀던 가격과 큰 차이 없이 또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나한테 맞는 목적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지방은 7% 정도가 나오는 곳도 있지만 사실은 쉽진 않을 겁니다. 은행에 이제 무위험 이제 이자 상품이 이제 수신금리하고 플러스 한 2~3% 정도 위험성, 그 변동 프리미엄을 좀 이렇게 얹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4에서 4.5%면은 양호한 수준으로 현재 서울은 4에서 4.5%. 그 정도. 그 정도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고 관련된 얘기 계속 나눠볼까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고민 보내주신 분이 지금 지방에 살고 계시다고 하셨죠? 그런 것 같아요. 지역에 살고 있고 서울 관심 있으시다고.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지 의문이다. 그리고 지금 재테크로 모은 돈이 4억 정도 되는데 잘하셨네요. 서울로 올라가도 될까요? 이 돈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을 원하시는데 분양 조건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그리핀도르님의 사연을 읽다 보니까 4억으로 서울로 온다고 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20평대 아파트 분양 관심 있으신 거예요 지금. 그런 지역에 있을까요? 이런 관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부장님께서 제 기억에 청약 노리는 분들도 참 많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공급이 또 어떻게 될지. 그렇죠.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누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청약은 도대체 누가 됩니까? 뭐 약간 좀 신화에 나오는 분들만 되는 건가? 그러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서울 지역은 이제 당첨 확률이 극심할 정도로 굉장히 낮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복권 당첨 확률 정도로 보시면 될 정도로 낮았던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세 번째 고민에 대해서 답변 하나씩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계신 곳이 부산이시고 부동산 내 집 마련은 또 서울 지역을 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취득의 거래에 대한 거래 원인을 선호하는 방법은 매매나 다른 방법보다는 청약을 통해서 그래서 빨리 우리가 바로 좀 정보를 드려야 될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건 맞는데 그만큼 요건이 좀 까다롭기도 합니다. 일단 그 청약 대상이 되는 그 분양 아파트 단지가 속해 있는 그 해당 지역의 거주를 좀 하셔야지 그 작용 요건이 생기거든요.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곳은 일단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2년 정도가 좀 있어야 되고 거주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뜬 날부터 역산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살았던 거 이런 거는 이제 기사는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주소지를 또 먼저 옮기셔야 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지금 당장에
부산에서 생활 터전이 있으실 텐데 일자리도 있으실 거고 이제 이런 좀 생활 여건이 아무래도 좀 걸릴 수밖에 그렇죠.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럼에도 청약을 고집하신다고 하면 일단 1순위에서 다 이제 완판이 되지 않으면 이제 기타 지역으로도 순위가 넘어가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요새 공급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순위가 이제 순서가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사실 가능성은 좀 낮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세 번째 그 고민을 주신 우리 그리핀도르 그리핀도르님께는 네. 희망 고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 쪽이나 이제 뭐 인사 발령을 통해서 근무지를 옮길 수 있다라고 하면 수도권 쪽으로 옮기셔가지고 1년 6개월 뭐 이렇게 2년 기다리신 다음에 청약을 노크하시는 것도 좀 현실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기타 정보가 없어서 부양가족 수나 그렇죠. 뭐 이제 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은데 청약 점수를 모르니까 그렇죠. 가점은 현재 당첨 평균 가점이 60점대를 넘어가요. 근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청약 가점 최대 점수가 69점이잖아요. 만점이 84점인가요? 예, 만점이 84점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인기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눌러서 주변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강남권 일대에서는 청약 당첨 가점이 70점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5인 6인 가족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기다렸다가 빨리 매매로 선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동시에 이런 걸 노려보긴 하지만 투트랙으로 항상 가격이 괜찮게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매매를 통해서 내가 빨리 이걸 잡아야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좀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약만 보지 말고. 예, 청약만 보다가 이제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놓칠 수. 맞아. 네, 왜냐하면 매년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 청약 가점도 인플레가 되게 심합니다. 200만 명 이상이 이제 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는 점점 어려워지고 추첨제는 정말 더 어려우니까 좀 매매도 동시간대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마침 지금 또 재테크로 모아놓으신 종잣돈이 4억 정도. 예, 4억 원이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이제 전세제도라고 하는 임대차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이자 대출 효과가 있는 전세를 일단은 안고서 매매 가격하고의 그 차이가 4억 원 안에 들어오는 이제 그 정도로 갭을 일단은 잡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서울로 실제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계속 임대 운영을 하시면서 보유를 그러니까 거주와 소유를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좀 유효할 것 같다. 사실 이 후자가 제 생각에는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청약 기회가 있고 된다면 뭐 너무 좋겠지만 땡큐죠. 이게 현실적으로 이것만 바라보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서울 지역은 전세가율이 52% 정도 평균이 나와요. 재건축 아파트는 노후됐으니까 사용 가치가 떨어져서 전세가율 한 30% 정도대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중위 가격이 서울은 이제 12억이라고 하는데 12억 원 매매가면은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가 전세 가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산해서 들어가면 내가 종잣돈이 4억이 있다라고 하면 한 8억에서 8억 5천 정도 매매가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에 전세가가 한 4억 원대니까 그걸 안고서 8억 원대의 집을 살 수가 있는 그런 계산법으로 접근해서 매물을 찾아보시는 방법이 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뭐 이제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서 월세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좀 살핀다던가, 아니면 내가 당장 부산을 떠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울은 소유만 해야 된다. 이러면은 아파트 고집하실 게 아니고요. 시간이 확보되셨기 때문에 서울에서 실거주를 안 하셔도 되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거를 사놓으셔도 좋죠. 시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지역 안에서도 그 권리가액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아파트는 면적이 똑같으니까 다 같은 가격에 있지만 그 재건축은 4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이제 나중에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미리 사놓고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을 묵혀둘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우리 이제 그리핀도르님 같은 경우에는 뭐 유효한 이제 틈새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좀 생각은 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토론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4억이면 괜찮다. 그 정도 종잣돈으로 어차피 대출 상품을 끼고 가면은
나쁘지 않은 금액이다, 아니다. 그러면 이자를 어떻게 또 감당을 하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럼 궁금한 게,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여기 일단 오늘처럼 제가 실시간 댓글이 많이 올라왔던 이제 방송이 제가 3번째인데 가장, 가장 반응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그 자금 조달에 대한 여건만 놓고 따지면 계약금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죠. 그렇죠. 그런 분들 계약금 정도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4억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집단 대출도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가 뭐 유예가 되고 하면은 꼭 내가 잔금을 치를 때 목돈을 넣고서 실거주를 하지 않고 그때 입주 시점에 세입자를 맞춰놓고 전세 보증금만큼 받아서 그걸로 잔금 처리하셔도 되니까 사실은 분양이 좋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요 이제 쟁점 사항은 자금 조달의 어떤 컨디션이 아니라 당첨 가능성을 그렇죠. 그래서 4억이라는 돈은 충분하지만 이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서울 쪽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매매도 같이 한번 말씀을 이제 드렸던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만약에 이분이 정말 나는 서울로 가야겠다, 뭐 아기가 있어서 자녀 교육 때문에라도 올라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 하면은 4억을 지금 모아놓으셨잖아요. 현실적으로 강남 들어가시면 너무 좀 이제 이 매매도 사실 힘들 수도, 청약을 좀 차차하고 나서라도,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이주하신 분들이 서울 이제 동북부의 도노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남부 쪽의 관악구로 금천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부장님 보셨을 때는 지역으로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너무 지금 거시적인 얘기만 했죠. 사실 부동산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래요. 이 얘기도 좀 중요한데요. 일단 저는 지금 뭐 외곽 지역으로 많이 뭐 얘기하고 있는 뭐 노도강이나 뭐 중랑구나 금관구 같은 지역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상반기의 시장 흐름 자체가 주거 상향 이동, 상급지 갈아타기 때문에 시세가 높은 곳부터 먼저 반응을 해서 높게 좀 정고점을 탈환했고, 나머지 주변 지역은 사실 그렇게 회복세가 뚜렷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할 때는 가격 메리트는 오히려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금천구 같은 경우 또 인접해 있는 관악구 같은 경우가 그 지하철이 수많은 노선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집값에 가장 영향을 주는 여러 노선 중에 하나가 저는 2호선이에요. 이거는 2호선? 불변이라고 봅니다. 상업용이든 주거용이든. 뭐 2호선을 타면은 강남 요지까지 사실 20-30분 안에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가 있는 여의도 같은 곳도 사실은 이제 가깝긴 하지만 그 대중교통 편의성이 좋지 않아가지고 꼬불꼬불길 따라서 뭐 30분, 1시간씩 걸렸는데 최근에 이제 개통했던 신림선을 타고 오면 여의도까지도 30분 안에 올 수가 있고요. 그 지금 또 연장이 되고 있긴 하지만 또 연계를 해서 광화문까지 갈 수도 좋아서 저는 같은 가격 가지고 계속 이제 신축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가격 메리트는 뭐 금관구라든지 이쪽이 조금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일단 거주를 하셔도 좋고 하면서 이제 4억 원 가지고 레버리지 일으켜서 실거주 하셔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차차 이렇게 좀 넓혀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전세 거주를 하셨다가 이제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가점 관리 보신 다음에 지금처럼 과열 양상이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분양을.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보류하겠습니다 님이 선당 후고라고, 이거 뭐예요? 줄임말인지 알아요? 선당 후고? 재무씨. 먼저 당첨되고. 맞아. 후에. 고민한다? 고민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죠? 선당 후고. 그 말 맞죠? 그러니까 그만큼. 선당후사가 아니라. 당첨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바늘구멍이라는 얘기를 이제 또 간접적으로 해주신 건데. 저희 실시간으로 지금 제이드님께서 지금 1주택 있고요. 6억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 끼고 어디가 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물어봐 주셨어요. 아예 구체적으로. 근데 요거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청약 얘기 좀 마무리하면 그래요? 하반기에 남은 일정 있는 거 있어요? 그래도? 네. 지금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당첨되고 나서 고민하자. 저한테도 이제 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것 중에 어디 제발, 지금 분양 공고 떴는데 이거 청약 넣을까요? 당첨되고 고민하시죠. 당첨될까 봐요. 300대 1인데. 그 300대 1이요? 저 요즘에 동작구 수방사부지. 제가 군대를 수방사를 나와가지고 정말 많이 지나다녔었는데 근데 거기가 위치 잘 좋거든요. 와, 일반 공급 본청약에만 25,000명이 몰리면서 1147대 1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몇백 대 1이 아닌 거야 이제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역에 이게? 따라. 그러니까 누가 당첨되는지 저도 진짜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 남아있는 그 이제 분양 일정이 좀 대여급이라 할 수 있는 그 대여급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수만 개의 청약 통장이 몰릴 만한 이제 관심을 좀 쭉 끌어당길 만한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바로 발생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강남권에서 많이 예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동작구의 수방사 쪽도 이제 한강뷰가 있다라는 점에서 인기가 많고 이제 최근에 남아 있는 것들은 방배동 쪽이 많습니다. 방배동. 네, 최근에 8월달에 방배 5구역이 일반 분양을 성공리에 좀 마쳤는데요. 방배 6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레미안이 시공을 한 원페를라가 일반 분양이 거의 한 500여 세대, 497세대 일반 분양이 좀 나오고 있고, 뭐 평당 분양가는 이제 5구역이랑 비슷하게 한 500만 원 안쪽으로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주변 신축 시세와 비교했을 때 5억 원 이상의 뭐 차익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비슷한 지역의 방배역 2호선 근처에 3익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 방배 이제 아크로 리츠 카운티라고 이것도 이제 연내에 방배 예정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송파에 신천동에 진주 아파트 재건축하는 이제 올림픽공원 가신 분들은 그 앞에 한참 짓고 있는 아파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819세대를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뭐 성북구에도 뭐 삼선 5구역, 삼선 롯데캐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심 지역의 회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어서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이런 곳들도 인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좀 눈여겨 보시고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니리님이 일중보다 들어왔는데 노후 대비 월세 나오는 부동산 상담인 건가요? 뭐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부동산에 이야기를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맞아요.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네, 되감게 해가지고 보시길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재민 씨가 실시간 채팅에서 짚어주신 내용 비롯해서 제이드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1주택 있고 지금 6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끼고 어디가 좀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전에 또 제이드님이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 좀 투자할 만한 지역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이 투자 정보들이 맞아요. 굉장히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장님 아니면 저희가 사실 물어볼 곳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네. 정부장님 말고는 물어볼 곳이 없어요. 제가 원하시는 이제 시원한 해답을 드려야 될 텐데 일단 재건축 재개발이 사실은 그러면 그 초기 투자 자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예산을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지금 1주택 있고 6억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걸 예시로 저희가 저희 같은 분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6억 정도의 그 이제 저는 이제 추가로 투자를 생각하신다고 해서 그 저는 이제 그 생각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6억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샀을 때 괜찮은 지역들이 저는 사실 강남이나 이쪽은 좀 그 가격대가 좀 맞질 않아서 한강변에 접해 있는 이제 성동구나 마포구 일대에 아파트 중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좀 성장세나 상승률이 좀 더뎠던 곳들이 10억 원 초반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개별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들은 좀 선별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행당동이나 성동구 금호동 이런 쪽도 요새 굉장히 좀 좋게 좀 보고 있었는데요. 좀 더 포괄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남권에 좀 포진되어 있고 아니면 이제 양천구 목동이나 노원구의 중계동, 상계동 이제 이쪽에 좀 많이 있어서 아마 재건축을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그 상계동 일대로 많이 좀 상계동 쪽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재개발이면은 조금 더 넓힐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이제 재개발 구역 안에서도 강북 지역의 그 염리동이랑 대흥동 일대, 그러니까 이제 공덕역하고 신촌 2대 상권 있는 사실 마포구가 동서로 이렇게 횡으로 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좀 상암 저쪽 끝까지 망원까지 있는데 일단 공덕역 주변의 생활권이 아파트 시세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곳에서
뭐 사업 진행 속도가 원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 지역의 신축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면 그 기대감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대흥동에서 2대 신촌 올라가는 그쪽에 재개발 구역 또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쪽이 요즘에 새롭게 또 학원가로 좀 많이. 예, 맞습니다. 예,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새는 입지를 사람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매력을 갖추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하는 이제 소비 시설이나 교육 여건에 대한 이제 학원가가 또 대치동 1타 강사들이 분점을 다 이곳에 내고 있어요. 백범로부터 그렇죠. 대흥역 일대부터 해가지고 이쪽이 좀 뜨고 있어서 이쪽에 뭐 재개발 괜찮을 것 같고 이쪽보다 가격대가 조금 낮게는 그 공덕역 쪽에서 용산과 북쪽에 서울역 있잖아요. 이쪽이 또 재개발 텃밭입니다. 예, 뭐 신속통합기획도 많고 해서 뭐 서계 청파라든지 아니면 효창공원 인근에 효창공원 쪽 예, 그쪽을 보시면은 아마 매물대가 아직까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서대문의 부가연 뭐 2구역 3구역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매물 조금 있을 겁니다. 가격대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잡기 때문에 2주택이 돼요. 그렇죠. 2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주택자로 되면서 세금 관계가 한번 엮일 수 있다. 그래서 세금을 덜어내고 난 이후에 그 실익이 어떨지는 한번 시뮬레이션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집을 사는 것도 있지만 집이 아닌 걸 샀을 때 입주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1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가나 뭐 다른 유형의 부동산 재개발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택이 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관계들 네. 좀 따져 보셔야 되겠다. 네. 실시간 채팅 중에서 조금 올려주신 됐는데 TNSRP 영영님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 지방이라 불안해서 부동산 투자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께서 지방은 저렴하다고 매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남겨주셨거든요. 지방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서울 맞아요. 얘기 좀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네. 네. 서울 외지역 또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죠. 서울 외지역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채팅창 보니까 부산 이야기 되게 많더라고요. 부산에 뭐 정말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고 뭐 어떻게 매매량도 급감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지방을 좀 봤을 때 지방 이제 부산도 분위기 이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세종도 안 좋고 대구도 안 좋고. 그러니까 신규 주택 판매라고 할 수 있는 분양인데 미분양이 일단 해소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주택 매매량, 거래량이 살아나거나 시세가 올라가기는 좀 쉽진 않은 게 있죠. 그리고 인구가 자꾸 유출된다라는 점 때문에 수요자분들이 이제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이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 요인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인구가 유출되면은 수요가 감소하니까 지방 지역들이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다. 고령화되면은 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쉽지가 않다. 이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 사람은 이제 몰려 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생활 기반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생활권이 형성이 되면서 이 안에서의 또 우열이 가려지고 여기서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과 차별화 양극화는 계속 되겠지만 이 격차는 벌어지겠지만 절대 가격 자체가 계속 떨어지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신 분들은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산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산은 일단 수역 많이 때가 가장 좋긴 하죠. 그래서 뭐 해수동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근데 이쪽이 뭐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은 이쪽 인근에서 가까운 좀 붙어 있는 쪽으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1주택이 돼야만 세제 혜택이 크고 2주택부터는 세금 덩어리야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런 규제나 정책 환경이 좀 변화가 되면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수요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도 그래도 꽤 있고 제2의 도시고 관광산업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저는 지금이 오히려 뭐 급등하는 시기에는 잡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고 오랜만에 부장님 나오셔서 부동산 얘기 많이 나눠봤고 이제 종종 나와서 부동산 동향도 짚어주시고 전략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엔 투자 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보합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 이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돼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요하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뭐 TSMC 그렇죠. 실적도 있고요. 보면서 시장 대응 잘 해보시고 또 우리 이런 내용 가지고 내일 또 다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